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의 주제는 비트코인 캄브리안 익스플로전입니다. 저희는 레포트까지 준비했으니까 레포트를 보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약 35억 년 동안 지구상의 생명체는 단세포 수준에 불과했고 5억 5천만 년 전 어떤 미지의 사건으로 현재와 같은 생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2024년 현재 비트코인에서도 이와 같은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생태계가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생태계가 대확장이 시작한 배경을 소개하고 각 생태계의 분류에 따라 뜯어보고 각 분류별 예시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치를 저장하고자 비트코인을 사용했고, 일부는 가치 저장의 수단을 넘어 더 다양한 것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블록 공간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확장성과 표현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며, 비트코인의 역사는 이들의 해결을 위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단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블록 사이즈를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 17년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통해 4MB로 블록 사이즈가 증가하였고, 21년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며 비트코인 스크립트의 작성이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프로토콜 외부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페이먼트 채널, 스택스와 같은 사이드체인 등이 생겨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2년 12월 KC가 제안한 오디널스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오디널스 프로토콜은 큰 성공을 거두며 비트코인에 엄청난 트래픽을 유입시켰고, 이때부터 비트코인의 화폐 이상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한 펀저블 토큰 스탠다드인 BRC20이 등장하였고, 24년에는 BRC20을 개선한 UTXO 기반 토큰 스탠다드 룬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는 여러 수치적인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비트코인 블록당 평균 트랜잭션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디널스 프로토콜의 등장 이후 평균 1MB에서 1.5MB로 약 150%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비트코인 트랜잭션 가스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오디널스 프로토콜의 등장으로 인스크립션 및 2차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대비 트랜잭션 수수료가 평균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된 수요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확장성 솔루션에 대한 수요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디널스 프로토콜의 큰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많은 빌더들 및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바라본 것은 비트코인에서 잠자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휴면 자본입니다. 비트코인에는 약 1조 3천억 달러, 1800조에 가까운 자본이 특별히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의 월렛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인 4,100억 달러 중 30%가 다양한 디앱 및 레이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잠재적 유동성은 4천억 달러에 이르며 약 600조 원 규모의 블루오션 시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잠재적 유동성을 보고 많은 빌더들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생태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잠깐의 하이프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은 어쩌면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블록 채굴 보상은 4년마다 반으로 줄고 현재는 0.39BTC, 3.125 BTC입니다. 블록 채굴 보상이 줄어들면 채굴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져 채굴자 수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 전체 보안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선 블록 채굴 보상 외에 채굴자들이 수수료로 얻는 수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선 단순 결제 및 송금 용도 이상의 활용도로 비트코인 체인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즉,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에도 이러한 생태계 확장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는 매우 크지만 그에 비해 생태계에 많은 서비스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많은 프로젝트들이 초기 단계라서
명확한 분류 체계가 없고 프로젝트들이 본인 프로젝트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류하여 광고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약 10개가량의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기준을 세우고 분류하였고 보이는 다이어그램과 같은 비트코인 생태계 랜드스케이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크게 비트코인 레이어와 그 외로 구분했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는 비트코인과 연결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확장성 솔루션입니다. 그 안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밸리데이션, 비트VM 베이스드 레이어 2, OPKit 베이스드 레이어 2, 그리고 사이드 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스테이킹, 디파이, 비트코인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분류의 기준과 함께 각 프로젝트에 대한 오버뷰, 테크니컬 피처스, 마켓 애널리시스, 리미테이션스의 순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분류는 비트코인 레이어로 비트코인과 연결된 별도의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표현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밸리데이션 레이어입니다. 짧게 CSV 레이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CSV 레이어는 CSV 프로토콜을 위한 별도의 레이어로 먼저 CSV 프로토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V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의 합의 규칙과 별도의 규칙을 정의하여 오프체인에서 사용자가 각자 검증을 진행하는 방식의 프로토콜입니다. CSV 프로토콜의 예시에는 오디널스, 룬스 프로토콜과 같은 다양한 비트코인의 자산 발행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인스크립션이라고 불리는 OP 리턴을 이용하여 임의 데이터를 포함시키고 이를 사용자들이 규칙에 맞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른쪽의 예시와 같이 앨리스는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오디널스 프로토콜의 규칙에 맞는 데이터를 OP 리턴 이후에 포함시켜 갑에게 100 오르디 토큰을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이지만 오프체인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오디널스의 규칙에 의해 해석되고 검증되어 오디널스 트랜잭션으로 인정받고 오르디가 전송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이외에도 RGB 프로토콜과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CSV 프로토콜 또한 존재합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가상 머신을 정의하여 코드를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처럼 CSV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비트코인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CSV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프체인 인덱서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사용자가 CSV 프로토콜을 직접 검증하려면 프로토콜이 시작한 시점부터의 현재까지 비트코인 블록을 전부 다운로드 받고 규칙에 맞게 전부 실행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비쌉니다. 대신 오프체인 인덱서라고 불리는 중앙화된 주체들이 제공하는 결과를 믿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는 낮은 탈중앙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요한 인덱서들 중 일부만 공모한다면 프로토콜이 한 번에 무너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컨센서스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비트코인은 말하자면 게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보장은 완벽하지만 실행 결과는 비트코인 보안에 의해 지켜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간의 실행 결과가 달랐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악의적인 행위자로부터 네트워크를 지키는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제출하기 위해 다른 확장성 솔루션에 비해 높은 비용, 낮은 확장성을 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악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GB++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CSV인 RGB 프로토콜의 확장 버전으로 RGB 프로토콜을 위한 별도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CSV 레이어입니다. RGB++는 트랜잭션의 검증을 개별 클라이언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토콜만을 검증하는 미러링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를 통해 실행 결과에 대한 독립된 합의 알고리즘을 가짐으로써 오프체인 인덱서 의존성과 합의 알고리즘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트랜잭션을 배치 처리하거나 비트코인에 커밋만 하는 방식으로 확장성 문제와 비트코인에 대한 악영향을 크게 줄입니다. 그리고 이 RGB++를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소개해드릴 UTXO 스택입니다. UTXO 스택은 RGB++를 활용하는 블록체인을 빠르게 출시하는 모듈형 블록체인 출시 플랫폼입니다. UTXO를
UTXO 스택을 활용하면 튜링 완전한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CSV 레이어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때 CSV의 레이어의 보안은 비트코인 CKB 또는 오디널스 룬과 같은 자산의 스테이킹을 통한 POS 합의 알고리즘으로 보장됩니다. UTXO 스택은 중국의 UTXO 기반 레이어 1 블록체인인 CKB의 창업자들이 창업하였고, ABCD 캐피탈, SNG 홀딩스가 리드한 비공개 시드라운드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바빌론을 사용하는 앱체인 테스트넷이 올해 3분기, 메인넷이 4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형 바인딩 기술은 비트코인 UTXO를 CKB 셀에 1대1로 매핑하고 비트코인 UTXO 잠금을 통해 소유권을 동기화하며 셀 데이터와 타입을 사용하여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UTXO가 사용될 때마다 해당 UTXO도 함께 전송되어 비트코인 레이어와 RG++ 레이어 간의 동기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로써 RG++는 비트코인과 CK 간의 원활한 연동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확장하고 상태 관리의 정확성과 보안을 강화합니다. RG++에서 트랜잭션은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첫 번째로 오프체인 계산입니다. 오프체인 계산에서는 다음에 사용할 일회용 실을 선택합니다. 이때 일회용 실은 이중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선 비트코인의 UTXO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오프체인 계산을 통해 CKB로 전송할 RG++ 거래를 생성합니다. 이후에 비트코인에서 거래를 제출하고 CKB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CKB 블록체인에서 자동으로 온체인상으로 검증되게 됩니다. UTXO 스택은 테스트넷도 출시되지 않은 매우 초기 단계이고, 이벤트와 같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 인지도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트위터 또한 1200명으로 디사이퍼 트위터보다도 거의 10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CSV 레이어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한계점이 너무 컸는데, 첫 번째로 보안이 비트코인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도 RVM이라는 함수형 가상 머신을 사용한다는 점이 너무 큰 장애물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계정 기반의 컨트랙트와 매우 다른 UTXO 기반의 이질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아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RVM은 문서화도 되어 있지 않고 GitHub을 확인해보면 개발도 잘 되고 있지 않아서 RVM을 계속 사용한다면 다른 것과 상관없이 프로젝트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커뮤니티가 거의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레이어 중 두 번째 사이드체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트코인 확장성 프로젝트들이 스스로를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다수는 레이어 2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많은 프로젝트가 레이어 2로의 로드맵을 제시하지만 사이드체인으로 분류됨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정의한 사이드체인의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이드체인의 정의는 메인넷과 2A 팩으로 연결된 독립된 블록체인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의지만 생태계에 많은 종류의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체인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정의에 따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사이드체인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사이드체인이 일반적으로 지닐 수 있는 세 가지 속성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독립적인 체인입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자체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네이티브 코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메인 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을 체인 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트코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체인의 보안을 100% 완전하게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는 사이드 체인에서의 트랜잭션 유효성이 메인 체인에 의해 검증되지 않고 사이드 체인의 보안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메인 체인은 종속적이지만 독립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진 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이라는 것은 메인넷이 없으면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택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드 체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스는 2013년 무니 발리의 박사 논문 과정을 시작으로 연구 개발이 시작되어 2021년
1월 메인넷을 런칭한 사이드체인으로 무니 말리와 라야 시아가 설립한 블록스택 PBC 팀이 비트코인의 유틸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유틸리티성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나온 만큼 오직 자금 전송만을 위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BC팀은 2017년과 18년 총 2년에 걸쳐 약 52.2밀리언 펀드를 투자받았으며 Y 컴비네이터를 비롯한 42곳의 VC에서 총 9번의 라운드를 거쳐 93.8밀리언의 펀드레이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인가를 받은 첫 번째 암호화폐이기도 한 만큼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많은 사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택스는 나카모토 릴리즈 이전과 이후 조금 차이를 가지는데, 릴리즈 이전에는 확실하게 사이드체인이었고 스택스도 이를 스스로 사이드체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릴리즈 이후 달라진 점을 먼저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빨라졌고 비트코인 파이널리티를 100% 상속받고 SBTC를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릴리즈 이후 공식 문서에 사이드체인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어떤 부분에서 스택스가 더 이상 사이드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과연 진짜 사이드체인이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뒤에 나올 컨센서스를 통해 왜 여전히 사이드체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스는 Proof of Transfer (POX라는 자체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의 한 블록은 스택스의 100개의 블록과 상응하며 해당 시간 단위를 스택스 내에서는 테뉴어라고 지정합니다. 테뉴어마다 하나의 마이너를 선출해 해당 마이너가 해당 테뉴어의 모든 스택스 블록을 채굴하게 됩니다. 마이너가 되기 위해 BTC를 특정 주소로 보내고 가장 많은 BTC를 제출한 사람이 해당 테뉴어의 마이너로 색출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스택스는 자체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블록을 생성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한 블록의 유효성에 대해 비트코인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할 수 없고 자체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보안을 완벽하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즉, 스택스의 블록을 비트코인에 제출한다는 점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파이널리티를 상속받긴 하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보안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택스가 여전히 사이드체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스택스는 2024년 4월에는 TVL이 180밀리언으로 근소하게 루트스톡 다음으로 2위였지만 현재는 비트VM 기반 GK 롤업을 표방하는 사이드체인들에게 밀려 TVL을 크게 빼앗겼습니다. 현재는 84밀리언의 TVL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올해 4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라색, 파란색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비트VM 기반 GK 롤업을 표방하는 멀린체인과 비트레이어입니다. 이들도 현재 상태에는 사이드체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포함됩니다.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표현력을 가져오며 생태계를 오랜 기간 유지했지만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스택스가 겪는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택스는 사이드체인이기 때문에 사이드체인의 한계가 곧 스택스의 한계로 이어지는데, 자체적인 컨센서스로 합의를 진행해 확장성과 표현력을 얻지만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보안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또한 스택스의 자체 컨센서스인 POX가 비트코인 파이널리티를 100% 상속받지만 1테뉴어가 하나의 비트코인 블록과 대응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 동안은 리오그 레지스턴스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중 CSV와 사이드체인까지 다루었고 비트VM 베이스드 L2와 OPCAT 베이스드 L2가 남았습니다. 분류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식만을 진정한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분류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비트코인 레이어 2의 의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더 저렴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춘 다른 블록체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 비트코인의 블록 공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확장성 솔루션들이 생겨났으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확장성 솔루션은 스택스와 같은 사이드체인입니다. 하지만 사이드체인으로 이동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원래 비트코인의 속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경쟁하며
불안전한 브릿지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사용자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사이드체인으로 흘러들어가는 비트코인이 많아질수록 안전하지 않은 비트코인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확장하려면 비트코인과 확장성 솔루션 사이에 공생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보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력과 처리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롤업을 통한 레이어2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2 롤업 솔루션에서는 L2 체인의 트랜잭션들의 유효성이 L1 컨센서스에 의해 검증받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트코인에서는 레이어2 솔루션의 구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비트VM이라는 새로운 방법론과 오피캣이라는 비트코인 소프트포크 제안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며 뒤에서 두 방법을 사용한 L2 솔루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2 중 먼저 비트VM을 사용한 GK 롤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에는 비트레이어와 멀린 체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비트VM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이를 실제로 상용화하여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즉, 비트레이어와 멀린 체인을 포함하여 모든 비트VM 기반의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레이어2가 아닌 사이드체인으로 동작합니다. 이들은 미래의 비트VM을 통해 GK 롤업을 구현하겠다고 했으며 저희는 이를 기준으로 분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 비트VM이 무엇인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VM은 비트코인의 튜링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표현하기 위한 계산 패러다임입니다. 비트VM은 이더리움의 EVM처럼 운치인상에서 이미 계산을 하는 가상머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나 제가 디사이버 미디엄에 작성한 비트VM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에서 롤업은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검증됩니다. 비트VM은 롤업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롤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컨트랙트는 롤업 트랜잭션들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컨트랙트와 자산을 이동시켜주는 브릿지 컨트랙트인데 비트VM으로 두 가지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롤업의 방식 중 비트VM으로 구현하는 것은 GK 롤업입니다.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비트VM을 통해 구현된 GK 검증기로 검증합니다. 이제 첫 번째 비트VM 베이스드 L2인 비트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레이어는 비트VM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GK 롤업 레이어2 솔루션입니다. 비트레이어는 롤업을 통해 비트코인의 보안을 계승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높은 처리량과 저비용 거래를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컴퓨팅 레이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트VM의 구현 문제로 인하여 POS 합의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사이드체인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비트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총 3단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 V1은 2024년 4월에 런칭한 현재의 메인넷으로 POS 사이드체인과 멀티시그 지갑을 이용한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V2는 2024년 9월에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으며 POS에서 롤업의 구조로 바꾸지만 비트VM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사이드체인으로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넷 V3는 비트레이어가 기존에 말한 방향성을 모두 구현한 단계로 비트VM을 통한 롤업과 브릿지를 모두 구현하는 완전한 레이어2의 모습을 가집니다. 비트레이어의 팀인 비트레이어 랩스는 싱가포르에 위치하며 두 중국인 케빈 히와 찰리 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비트레이어는 2024년 3월 프레임워크 벤처스와 ABCD 캐피탈이 리드한 시드라운드 투자에서 5밀리언을 유치하고 24년 6월 프랭클린 템플턴과 ABCD 캐피털이 리드한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서 11밀리언을 투자하여 총합 16밀리언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먼저 이 비트레이어의 트랜잭션들이 비트VM의 방식으로 레이어 1 비트코인에서 검증받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먼저 레이어2 시퀀서들에게 제출한 L2 트랜잭션들은 시퀀서들에 의해 배치화됩니다. 이렇게 배치된 트랜잭션과 업데이트된 상태는 증명자에 의해 비트코인 또는 DA 레이어에 제출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누구나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증자는 제출된 트랜잭션을 실행해보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트VM 템루트에 챌린지 트랜잭션을 제출하게 됩니다. 챌린지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해당 트랜잭션은 검증이 완료됩니다. 증명자는 이 과정에서 GK 프루프를 비트VM 템루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비트VM에 의해 예치금이 슬래싱됩니다. 검증자는 제출된 GK 프루프를 검증해보고 만약 틀린 서킷이 발견되면 챌린지를 제기합니다. 비트코인 스크립트에 의해 온체인상에서 증명자의 예치금이 검증자에게 슬래싱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레이어드 버추얼 머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LVM은 비트 레이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과 이에 대한 영지식 증명의 생성을 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GK 롤업에서 사용하는 GK VM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LVM의 차이점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과 영지식 증명의 생성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개선과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LVM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 프론트엔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을 담당하는 EVM 카이로 부인과 같은 자산 머신을 의미하고 백엔드는 스타크, 그로스 시스템 증명 생성기와 같은 영지식 증명을 생성하는 생성기로 나눕니다.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프론트엔드에서는 영지식 증명을 여러 가상 머신을 지원하여 다양한 생태계가 통합하고 개발자의 생태계를 끌어들일 수 있으며 백엔드에서는 더 뛰어난 영지식 증명 기술이 나왔을 때 이를 쉽게 적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트레이어는 7월 30일 기준 TVL은 총 579밀리언으로 비트코인 사이드체인들 중 멀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TVL을 가지고 있으며 디파이 TVL은 가장 높은 TVL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레이의 메인넷 출신이 2024년 4월 15일에 이루어졌음을 생각했을 때 이는 매우 빠른 성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위터 또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여 최근 50만 팔로워를 달성하였고 디스코드 회원수는 1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이벤트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벤트와 에어드랍이 종료된 후 얼마나 많은 유저와 자금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자체적인 생태계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확인해야 진정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레이어는 프로젝트의 소개와 강점으로 비트코인과 동일한 보안을 가지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GK 롤업 레이어 2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현재 POS 사이드체인의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과정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레이어가 광고하는 것처럼 진정한 레이어 2가 되기 위해서는 비트VM의 방식으로 구현된 GK 검증기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로드맵상으로 2025년 6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트VM의 완전한 상용화를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 비트레이어는 비트VM과 관련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레이어의 1순위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멀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은 2024년 4월에 메인넷을 런칭한 네트워크로 GK EVM을 사용하는 GK 롤업 비트코인 레이어 2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메인넷은 POS 합의 알고리즘의 사이드체인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멀린은 OKX 벤처스와 ABCD 캐피털과 같은 비트코인 생태계 주요 VC를 포함한 총 20개의 VC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특히 ABCD 캐피탈은 비트코인 생태계에만 투자하는 VC입니다. 멀린은 스스로 GK 롤업으로 분류하고 비트VM 로직을 제시하며 GK 롤업의 구조를 띠고 있으나 D 레이어로 셀레스티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K 롤업이 아닌 비트VM 기반으로 하는 벨리디움으로 분류했습니다. 멀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은 자체적으로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를 이용해 시퀀서로부터 받은 배치 데이터와 GK 증명으로 해당 배치가 옳은지 검증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압축된 트랜잭션 데이터, GK 상태 루트 등을 생성하여 오라클 네트워크를 통해 비트코인 템루트에 업로드됩니다.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는 EVM 지갑 혹은 BTC 커넥트를 이용해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하여 멀린 체인에 트랜잭션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트랜잭션은 롤업 체인의 시퀀서 노드들에 의해 정렬되고 배치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GK 롤업의 구조는 프루버라는 주체가 GK 증명을 생성하면 GK 증명을 받은 메인넷의 검증자가 증명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지만 멀린의 경우 이 배치는 루모즈 레이어의 GK 프루버에 의해 전달되어 GK EVM의 결과로 나온 GK 증명이 생성되며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ON에서 GK 증명을 받습니다. 어, 2024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멀린의 TVL은 1.3 빌리언입니다.
현재 옵티미즈는 아비트러한 베이스를 제외한 대부분 이더리움 레이어 2보다 높은 TVL이며 비트코인 내에서는 가장 높은 TVL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는 런칭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지만 총 8분야에서 꽤 많은 디앱이 이미 생태계에 올라와 있으며 트위터와 같은 기본적인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멀리는 비트VM 베이스드 L2라는 점에서 해당 분류의 프로젝트들이 가지는 동일한 한계점을 가집니다. 앞서 서술한 비트레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L2가 되기 위해서는 비트VM의 방식으로 구현된 GK 검증기가 필수적입니다. 즉 비트VM의 구현 여부에 따라 멀린이 롤업의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멀린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점으로 구현 기간과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현재 제시된 아키텍처 또한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번 달 초인 2024년 6월에 스타크웨어는 비트코인 스케일링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오피캣 베이스드 L2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캣은 원래 비트코인의 명령어 중 하나로 스택에 있는 두 요소를 하나의 요소로 결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도스 어택의 문제로 2010년에 비활성화되었으며 그 이후로 다양한 형태로 다시 도입하려는 제안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피캣의 주요 목적은 스크립트 작성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복잡하고 유연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 스크립트는 루프나 조건문을 지원하지 않아 복잡한 논리를 구현하는 데 제한이 있었지만 오피캣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오피캣은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앱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오피캣의 제도입에 공식적으로 BIP347이라는 비트코인 개선 제한 번호를 부여받았고 올해 말에 이를 위한 소프트 포크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나 내년 안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것은 오피캣을 이용한 GK 롤업입니다. GK 롤업을 구현하려면 GK 검증기와 브릿지가 필요한데 오피캣은 순수한 비트코인 스크립트만으로 둘 모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들과 다르게 100% 비트코인 온체인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높은 보안과 프로토콜의 단순성을 가져옵니다. GK 롤업에서 사용되는 밸리디티 프루프에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바로 스나크와 스타크인데 특히 스타크는 비트코인과 오피캣에 매우 친화적입니다. 이는 해시 함수와 머클트리 증명이 검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해시 함수는 비트코인 스크립트의 명령어로서 존재하고 오피캣을 활용하면 머클트리의 증명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친화적이라고 불리웁니다. 또한 최신의 스타크 검증기인 S2는 31비트의 필드 크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4바이트 제한과 딱 맞기 때문에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약 2주 전에 스타크웨어에 의해 비트코인 테스트넷에서 오피캣을 활용해 스타크 GK 프루프가 검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타크 하면 스타크웨어와 이들이 만드는 스타크넷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타크넷은 현재 이더리움에서 작동하는 GK 레이어 2 솔루션으로 스타크 증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스타크넷을 개발한 스타크웨어는 2024년 6월에 비트코인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스타크넷의 목표는 오피캣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후 6개월 이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모두 세틀되는 최초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스타크넷은 트랜잭션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의해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에 전송할 때는 이더리움의 검증을 받고 반대의 상황에선 비트코인의 검증을 받게 된다면 모두 레이어 1에 의해 보호되는 안전한 자산 브릿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를 사용하는 디파이를 만들어 가장 큰 두 블록체인의 유동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크넷은 긴 기간 동안 쌓아올린 탄탄한 사용자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고 디파이를 포함해 이미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의해 매우 큰 장점이며 현재 있는 인프라와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오피캣 도입 초기에 많은 유저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타크 개발의 선구자로서 가장 진보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피캣 도입 후에 가장 먼저 레이어 2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크는 가장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증명 시스템으로 비트VM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도 스타크를 사용하는데, 스타크를 가장 잘 아는 스타크웨어가 비트VM이 아닌 오피캣을 선택할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는 여기서 마치고 비트코인 스테이킹, 디파이,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스테이킹입니다. 비트코인 레이어를 통해 비트코인 체인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방안 외에도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이용하지 않은 다른 접근 또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BTC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2022년 스탠퍼드 교수 데이비드 체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입니다. 유저들은 바빌론을 통해 비트코인의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고 그걸 기반으로 타 POS 체인의 밸리데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BTC 홀더들은 UBTC를 스테이킹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작은 POS 체인들은 BTC를 활용하여 체인의 보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트코인계의 아이겐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빌론은 최근 패러다임 리드로 70밀리언 달러의 추가 투자 유치를 받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테스트넷이 런칭된 상태이며 조만간 2달 이내로 메인넷 런칭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바빌론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은 코스모스 SDK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바빌론의 아키텍처는 크게 바빌론 노드, 비질란테 프로그램, BTC 스테이킹 프로그램, 컨슈머 준 4가지로 나눕니다. 바빌론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BTC 스테이킹과 비트코인 타임 스태핑입니다. 이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홀더들은 비트코인 네이티브 컨트랙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고 밸리데이터로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각 POS 체인에서 생성된 핵시각과 밸리데이터들의 서명을 바빌론 체인에 기록하고 한 네트워크마다 블록 해시각과 바빌론 체인의 밸리데이터의 서명을 비트코인에 타임스탬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바빌론은 자체 슬래싱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악의적인 밸리데이터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빌론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아직 메인넷에 런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 지표들로 보아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이겐 레이어의 사례를 보았을 때 슬래싱 메커니즘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으며 표현력이 크게 제한된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통해 이를 구현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핵심 스크립트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개발 진척이 원활하게 되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아이겐 레이어처럼 슬래싱 메커니즘 없이 출시되면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네이티브한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아직 디파이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중 첫 번째로 나온 탈중앙 비트코인 네이티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비트스마일리입니다. 비트스마일리는 2023년 12월에 백서를 첫 발표하고 24년 5월에 런칭했습니다. 비트스마일리는 메이커다오와 컴파운드의 비트코인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크게는 비트 랜딩, 스테이블코인, 비트 인슈런스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중 주요 서비스는 스테이블코인은 비트 USD로 비트코인 네이티브 스테이블코인이며,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USD는 비트코인에서 발행되는 최초의 탈중앙 스테이블코인으로 USD와 1:1 패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메이커다오와 비슷한 구조로 담보로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트 USD를 발행받습니다. 과담보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주목할 점은 기존의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던 BRC20 규격의 토큰이 아닌 비트 RC20이라는 새로운 토큰 규격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토큰 규격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BRC20은 발행과 소각 등 일부 행위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스마일리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첫 네이티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레이어2가 주목받고 있고 많은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적합할 때 런칭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스마일리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디파이를 더 유용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스마일리의 TVL은 런칭한 지 24시간 만에
25밀리언의 TVL을 달성했고 현재는 25.8밀리언의 TVL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켓캡은 8.9밀리언입니다. 수치를 보면 에어드랍을 향한 기대감으로 인해 TVL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첫 런칭 이후 급격한 하락이나 상승 없이 꾸준히 TVL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비트코인 레이어2와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스마일로 인한 비트코인 생태계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특성상 인프라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레이어2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스마일의 사용성은 레이어2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며 덱스와 같은 구현 로직이 복잡한 서비스에서는 비트코인이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어2의 구현 여부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의 마지막 분류인 비트코인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사용하려는 시도 중에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을 통해 비트코인의 잠재적 유동성을 다른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제우스 네트워크입니다. 제우스 네트워크는 비트코인과 솔라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로 레이어 1.5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우스는 자체 레이어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체인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첫 번째 목표는 솔라나 비트코인의 연결입니다. 즉 솔라나를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처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제우스는 솔라나의 코파운더인 아나톨리, 메커니즘 캐피탈, OKX 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8밀리언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주피터가 만든 런치패드인 LFG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우승을 하며 LFG에서 IDO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자체 DApp이자 브릿지인 아폴로를 테스트넷에 출시하였으며 4분기 이내로 메인넷 출시를 계획 중입니다. 제우스 네트워크는 제우스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GPL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GPL은 SVM 위에 솔라나 버추얼 머신 위에 구축된 프레임워크로서 플러그 앤 플레이 특성을 통해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며 SVM의 트랜잭션 병렬 처리를 이용하여 빠른 트랜잭션을 제공합니다. GPL의 주요 목표는 GPL을 통해 비트코인 자산을 GBTC와 같은 GPL-SS로 변환하여 솔라나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우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동합니다. 먼저 체인에 구애받지 않는 트랜잭션은 솔라나에 제한되고 저장됩니다. 비트코인과 솔라나 트랜잭션은 먼저 제우스 노드에 의해 제한된 후 제우스 프로그램 상태에 제출됩니다. 서명은 제우스 레이어에서 설명되고 집계됩니다. 제우스 레이어는 제우스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통해 프로그래머블 설명을 제공합니다. 서명된 트랜잭션은 목표 블록체인에 브로드캐스팅되고 제우스 노드는 제한된 트랜잭션을 목표 블록체인으로 중계합니다. 또한 사기 증명을 통해 크로스체인 통신을 보안 유지합니다. 아폴로는 GPL을 이용한 첫 번째 DApp으로 비트코인과 솔라나 간의 가치 전송을 검열 없이 가능하게 하는 크로스체인 리퀴드 스테이킹 솔루션입니다. 유저는 아폴로를 통해 비트코인에서 BTC를 예치하고 1대1로 패킹된 GBTC를 솔라나 체인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아폴로가 일반 브릿지와 다른 점은 중앙기관이 BTC를 보관하지 않으며 제우스 레이어를 통해 가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가 없는 참여와 검열 없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제우스는 현재 솔라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피터에서 만든 LFG 런치패드에서 첫 번째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솔라나 커뮤니티로부터 지지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는 3개월 만에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디스코드 또한 2배 가까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아폴로의 메인넷 출시가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GBTC가 민팅될지 알 수 없지만 테스트넷 참여 원래수가 3,000이 안 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참여율이 꽤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보유한 커뮤니티와 타겟 커뮤니티가 달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제우스는 솔라나 유저 기반 커뮤니티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자산을 예치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의 인지도는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아폴로가 일반적인 브릿지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 유저들에게는 브릿지와 다를 것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민감한 BTC 홀더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우스 레이어가 진정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 제우스 레이어는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상황에서 보안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해킹이나 공격 발생 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생태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비트코인 레이어의 4가지 유형부터 비트코인 스테이킹, 디파이, 비트코인 상호 운영성 프로토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뒤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을 적어보았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미러링 이노베이션, 리디파이닝 바운더리라는 문장으로 발표를 요약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계시면 마이크 보내줄 테니까 손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질의응답은 5분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팀원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힘들었다. 네.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등장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레이어 1의 수수료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비트코인 레이어 1의 수수료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전체적인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 이더리움 수수료가 되게 급감했는데 이 비트코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되는 게 이더리움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에서는 레이어 1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다양한 디앱들이 불가능하고 레이어 2는 그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은 이제 수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에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주셨는데 이더리움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월드 컴퓨터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 레이어 2의 등장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원래 이더리움처럼 그렇게 디앱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목표로 나온 체인이 아니라 진짜 탈중앙적인 금융 레이어로만 작동하기 위해서 나온 체인이어서 비트코인 레이어 1 자체의 목표는 그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너무 묶여있는 비트코인들이 많고 쉬고있는 비트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내에서도 좀 세력들이 나뉘어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다와 사용하고 싶다의 사람들로 나뉘고 있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레이어 2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의 활용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탈중화된 블록체인으로 계속 남을 것인데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뭔가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레이어 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표현력을 증가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는 이제 비트VM이나 오피캣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속성을 모두 상속받으면서 표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더 커다란 이제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